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럼 뭔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면 그리고 이걸 어디 고칠 가서 텐데. 배우거나 고칠 텐데 그래서 영국을 가시게 돼요.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영국 가서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신 겁니까? 가서 이제 영국을 가니까 이거 완전히 연쇄살인의 나라예요. 너무나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라든지 또는 수사 기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냥 저는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유사한데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서 영국에서 배운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하고 싶다. 왔는데 바로 그때 터진 게 정두영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그 관내가 다 다른 경찰서 관내예요. 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을 별도로 접근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어보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확인이 됐고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는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의사의 만삭부인 살인 사건. 그야말로 완전 범죄를 의도했고 의학 전문가가 의학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개념도 낯선데 근데 그 의사 만삭부인 살인 사건 때 발견된 부인이 욕조 안에서 그렇게 목이 꺾인 채 질식사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캐나다의 법의학자,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분이 법정에서 우리 국가수 법의관과 대결을 벌인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근데요. 근데 우리 법의학자가 결국은 이상자세 질식사가 아님을 입증을 해냈죠. 그리고 우리 과학사 요원이 아주 미세하지만 침실에서 혈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은 침실에서 다툼이 시작되었고 쓰러진 부인을 목을 졸라서 숨지게 만들고 욕실로 옮겨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거인멸 다 하고 다 씻고 닦고. 근데 그 사건 역시 끈질긴 과학수사와 수사 끝에. 그다음에 국가수 법의관의 치밀한 이론이 결국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캐나다 법의학자를 이겨냈고 살인 사건의 유죄 입증을 해냈습니다. 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을 만나고 뭐 최근에 이춘재도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어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네.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아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예. 미안하다는 예. 표현을 그러니까요, 저도.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아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범인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야기를 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답변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서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러면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아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네.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어우. 그 용의자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네.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나흘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1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이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좀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네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네, 했어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네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